안녕하세요. 12시가 지났으니까 어제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어제 토요일에 우리 동지님 한 분 중에 아들 결혼식이 있어서 갔다가 우리 오신 동지님들하고 수다를 떨고 그러다 강화문에 나가보자. 좀 시간이 되길래 한번 나가보자. 그렇게 해서 나갔더니 아마 5시가 다 돼서 그런지 강화문 쪽에 정강문 쪽은 좀 끝나고 지하철에서 내려오는 분들이 용산으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올라와서 쭉 뭐 동화면세점 앞을 지나서 쭉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남대문 쪽에 우리가 집회했던 그곳 뭐 옛날 그 삼성 빌딩이 있는 그쪽까지 쭉 내려갔어요. 시간이 한 5시가 훨씬 넘었으니까 좀 어두컴컴했죠. 그래서 열심히 지나가다가 뭐 신문 같은 걸 뿌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받았어요. 그랬더니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윤석열 퇴진 운동은 민주당 이중대가 아니다. 이런 거 있어서 또 제가 가서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얘네들이 하는 얘기는 뭐 그래서 내가 그러면 좌파가 아니에요? 뭐 이렇게 했더니 민주당 이렇게 하면은 뭐라고 그랬나? 민주당이라서 윤석열 퇴진 운동하는 게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뭐 윤석열 퇴진 운동을 해서 민주당을 좋게 하는 거다. 뭐 이런 건 아니라고 하면서 윤석열을 끌어내려야 된다. 이거 보니까 노동자 연대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뭐 노조 이런 것 같아서 제가 또 용감하게 물었죠. 윤석열을 퇴진하고 나면 윤석열을 끌어내리면 어떡할 건데요? 물었어요.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한테 얘기했는지 누구한테 얘기했는지 모르는데 또 다른 친구가 얘기했나? 하여튼 자기네들 목표는 윤석열을 끌어내리자는 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좋아. 윤석열 없이 무정부 상태로 만들어간다. 찬성이야. 그러고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또 무슨 얘기하다가 또 물어봤나 그랬는데 또 누구한테 좀 물어봤을 거예요. 그다음 윤석열 끌어내리고 그 다음 어떡할 거냐고 물었더니 대답을 또 못하더라고요. 저는 그 또 젊은 친구한테 물어봤을 때 윤석열 끌어내고 어떡할 거냐고 하는 얘기 있잖아요. 그랬을 때 윤석열 무능하고 못하니까 차라리 내가 하는 게 낫다 이렇게 나오기를 바랬거든요. 그런 얘기는 못하더라고요. 제가 어제 토요일 날 나가서 느낀 것은 짧은 시간이라 다는 아니에요. 그 중에 이제 배지를 나눠주는 여자가 있더라고요. 배지를 굉장히 많이 나눠주고 있어서 윤석열 퇴진 이렇게 해서 배지도 좀 큰 거였어요. 그 제가 그걸 받아가지고 윤석열 퇴진하고 난 다음에 어떡할 거냐고 물었더니 바로 이 여자가 알아차리더라고요. 그래서 배지를 뺏고 가라고 밀치더라고요. 제 느낌은 별로 이렇게 세지가 않구나. 사실 우리가 문재인 때라면 저 같은 경우도 저런 거를 대통령을 하고 있나. 문재인보다 내가 낫겠다. 막 이렇게 좀 악을 쓰고 아주 강하게 얘기했을 텐데 그 윤석열 퇴진, 윤석열 끌어내고 어떡할 거냐. 그때는 대답을 못하더라 붕 찌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별로 이렇게 지금 2016년도처럼 그렇게 뭐 좌파들이 한다고 해서 저는 그렇게 겁도 나지도 않고 뭐 5년 동안 싸워봤지만 그러고 별로 명분이 없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막 그네들한테 물었을 때 이거를 유튜브로 좀 찍었으면 이걸 영상으로 담았으면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은 있는데 워낙 또 뭐 시끄럽고 쭉 남대문 쪽으로 남대문 그 국보 건물린 쪽에 무대를 차렸으니까 그쪽으로 쭉 오다 보니까 뭐 노래도 부르고 그래서 너무 시끄러워서 아마 제 음성을 담기는 좀 어려웠을 텐데 하여튼 제가 몇 명한테 좀 놀려 봤더니 그렇게 큰 의식이 있는 것 같지는 않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나올 때는 우리 이제 서울역 쪽으로 쭉 가보자. 남대문 쪽으로 가보자. 그 이태원 쪽에도 좀 가보자. 삼각지. 그러고 나왔는데 좀 어두컴컴하고 또 몇 명한테 좀 이렇게 제가 이렇게 장난을 걸어봤을 때 뭐 그렇게 걔네들이 그렇게 막 이렇게 의지가 있는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서 뭐 이태원까지 가볼 필요도 없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워낙 또 준비를 그렇게 안 하고 갔기 때문에 뭐 무리해서 갈 필요는 없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워낙 뭐 얘네들이 돈이 많으니까 무대도 크고 사람은 많았어요. 남대문 그 국보 건물 쪽에 이제 메인 무대를 차리고 중간에 또 이 화면 그를 차리고 해서 그 시청 앞 그 사거리 있는 쪽까지 대한문 있는 쪽 그 건물 가기 전까지 사거리 거기까지 찾고 차로의 한쪽을 이렇게 막아갖고 했는데 뭐 우리가 옛날에 많이 모였을 때 한 2배 정도는 된다고 봐야 되겠나요? 그렇게 모인 걸로 봤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많이 해야 되는데 뭐 할 거는 참 많았었는데 하질 못하고 넘어갔습니다. 제가 오늘 또 그 톡을 보다 보니까 주호영이가 그 이태원 사건 뭐 특검하자고 하는 것을 동의를 해줬다고 주호영에 대해서 이놈이 뭐를 팔아먹었다 이렇게 하면서 올라온 게 있었어요. 그 내용이 괜찮다는 생각이었어요. 뭐 누가 썼는지 이거는 뭐 말하고 싶진 않고 탄핵의 개수 김무성의 아바타이자 망고 역적 조용의 실체를 말한다 쭉 이렇게 해왔는데 내용이 꽤 괜찮았는데 결국은 여기서 이것들이 윤석열을 해코지 할 거라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쭉 뭐 반미당, 똥바른당에 있던 인간들 그것들이 전부 다 이 탄핵 배신자들이 윤석열한테 도움이 안 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이것들이 한결같이 윤석열 탄핵시키려는 김무성, 유승민 세력의 배후에서 주호영, 근성동 같은 탄핵의 행동대장들을 지령하여 뭐 등등 쭉 나왔는데 결국은 제가 지금까지 몇몇 분한테 들었던 얘기가 결국은 윤석열은 배신자들을 천일 수밖에 없을 거다 이런 얘기였어요. 근데 거의 이렇게 제가 들었단 말하고 굉장히 이렇게 유사한 글이 올라왔는데 제가 누군지는 모르겠고 그렇게 알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공화당 당원 입장에서 보면 아마 때가 올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이 올 건데 그때 가서 우리가 좀 용감한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거는 그때 때가 올 거니까 기다려 보면 좀 될 것 같고 하여튼 제가 들었던 말들이 점점 더 이렇게 현실화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뭐 근데 뭐 대체로 이런 마당을 보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리고 또 톡방에 또 이제 올라왔는데 윤창중 씨가 방송에서 얘기한 건데 결국 그거 보니까 최우현 씨더라고요. 부산의 최우현 씨가 박 대통령한테 정치 재개 촉구 집회를 한다고 하는 얘기를 윤창중 씨 방송에서 또 얘기를 했어요. 그 얼마나 사람들이 모일지는 모르지만은 뭐 서울에서 또 간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최우현 씨가 그전에도 박 대통령 그 사저 가까이에서 몇 명 한 뭐 10명 정도도 안 되는 사람 모아놓고 집회는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뭐 박 대통령이 이제 조용히 계시니까 정치 재개 촉구 집회를 한다고 하고 오늘 또 만난 동지님 중에 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주 좋은 일이라고. 뭐 사실 뭐 박 대통령의 정치 재개를 가장 원하는 거는 우리 공화당일 텐데 우리 공화당은 뭐 그렇게 하고 있질 않잖아요. 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떠들어주면 우리한테는 고마운 거고 조은진 대표님 의장이 더 올라갈 겁니다. 가장 절실하게 바라는 우리 공화당이 점잖게 있는데 뭐 하여튼 어중이 떠중이
다 가서 박 대통령한테 소리를 질러대면 세상이 어떻게 볼지 뭐 우리한테는 플러스니까. 네. 하여튼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톡방에 그리고 기사가 났죠. 김기춘 실장님의 세월호 보고시간 관련으로 파기환송심 고등법원에서 무죄가 났는데 검찰이 또 상고를 했다고 재상고를 한 케이스가 되는 거라 톡방에 이제 글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검찰이 아주 악랄하다고 이렇게 올라왔는데 제가 10월 12일 날 파기환송심 재판에 들어가 봤잖아요. 그때 판사가 대법원에서 왜 파기환송했는지 그리고 그동안에 재판해왔던 절차를 쭉 얘기해주고 파기환송한 취지를 다 이렇게 읽어주고 검사들한테 뭐 할 말 있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검사들이 2022년 8월 19일 날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었다. 상고를 기각해달라. 이렇게 하면서 파기환송된 부분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의견을 자기네들 유죄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을 말을 하고 다시 의견서를 내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변호인 측에서는 뭐 어차피 무죄가 난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여러 말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특별히 할 말이 없다. 이제 이렇게 끝났어요. 근데 검사가 다시 자기네들도 충분히 충분히 말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설명했기 때문에 1, 2심 판결을 참고를 하면 될 것 같다고 그러면서 의견서를 내겠다고 하면서 판사가 오늘 그럼 재판을 종결하겠다. 뭐 특별히 이제 둘이 검사 측이나 변호인 측에서 다투질 않으니까 재판을 종결하겠다. 뭐 처음 재판하면서 바로 이제 재판을 끝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재판에 뭐 검사도 이제 긴 얘기도 안 하고 변호인 측에서는 뭐 당연히 이제 긴 얘기 할 필요가 없고 그래서 참 간단하게 끝난다. 검찰들도 대법원에서 무죄 파기환송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으니까 받아들이나 보다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을 했죠. 근데 이제 검찰들이 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명백하게 뭐 박 대통령 정호성의 보고서를 요거는 제가 조금 뭐 조사를 좀 잘못 쓴 것 같은데 명백하게 정호성의 보고서를 박 대통령 보고로 뭐 비서실에도 오고 안보실장들도 정호성한테 보내서 정호성이 이제 박 대통령한테 보내고 또 뭐 그 안보실에서도 박 대통령한테 그다 드리고 이렇게 했으니까 그래서 박 대통령에 대한 보고를 동일하게 보는 것은 어렵다. 요거는 제가 조금 조사에 좀 잘못 적어놓은 것 같긴 하지만 하여튼 그래서 정호성한테 간 것이 박 대통령이 갔다고 동일하게 보는 것은 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대법원에서도 이 부분이 누락됐다. 이렇게 하면서 덧붙여 쓰고 끝났어요. 그러니까 변호인 측에서 다시 비서실에서 정호성한테 보내면 정호성이 어떻게 박 대통령한테 보고를 하고 또 안보실에서 뭐 김장수 장관실 쪽에서 또 정호성 비서관이나 아니 직접 갖다 준 게 3번인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래 갖다 주면은 박 대통령이 거기서 보신다고 알고 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변호사가 다시 또 설명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또 판사가 이제 또 다시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재판은 끝났는데 9일 날 선고 때 판사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해왔기 때문에 이 본 법정에서 구태여 다툴 일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변호인이 주장한 그 내용들을 쭉 다시 읽어가면서 그 무죄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간단 없이 보고서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태여 임의적으로 본인이 알고 이걸 거짓이라고 해서 보고서를 올릴 필요는 없었다고 본다. 이렇게 해서 무죄를 내렸는데 검찰들이 무슨 이유로 또 대법원에 재상고를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첫째 파기환송 재판했던 첫날이라든가 하는 선고 때 그 분위기로 봐서는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었다고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여튼 뭐 검찰들이 잘난 척 하느라고 그런 건지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어차피 뭐 김장수 장관 또 김관진 장관 두 분은 다 무죄가 난 상태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대법원에 다시 올라간다고 한들 달라질 거는 없을 것 같은데 검찰들의 낯짝이 참 황당하죠. 네. 재판 얘기를 사실 할 얘기가 참 많았어요. 근데 제가 뭐 기사도 좀 보고 해야 되겠다 하다 보면 또 시간도 안 맞고 못한 면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10월 18일쯤에 제가 가는 그 김학의 씨 법무부 차관 불법 출금 가지고 재판하는 게 있는데 제가 요즘에 요거를 좀 재판 있을 때마다 가는데 그게 이제 그 김학의 차관이 2019년 3월 20일 날 인천공항을 통해서 외국을 나가려고 하는데 이 사람을 출국을 못하게 하도록 막은 그 판사 아니 검사가 있어요. 그 검사하고 또 그 법무부 소속으로 법무부 측에 일을 하면서 이 사람을 못 나가게 했던 법무부 측 검찰이 있어요. 그리고 이 중간에 이제 보고 관련해 갖고 청와대의 이광철 비서관 이 세 사람이 뭐 이렇게 뭐 직권남용이라든가 아니면 서류를 잘못했다든가 이렇게 하는 재판이 있는데 10월 18일 날에는 그 김학의 씨한테 뇌물을 주고 성접대를 했던 주선했던 건설회사 윤중춘 씨가 증인으로 나왔는데 대구 교도소에 있어요. 그래서 대구 교도소에 있으면서 여기 증언하러 온 거예요. 근데 조금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조금 을이 좀 빠져 있다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굉장히 그동안에 검찰들한테 당해서 그런지 조금 그런 건 있는데 또 대체적으로 이제 증언은 제대로 했어요. 그랬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 그때 2018년도 19년도에 김학의 씨 문제가 다시 이제 불거지면서 이 사람도 다시 이제 막 조사를 받고 검찰들이 와서 어떻게든 김학의 씨에 대한 얘기를 끄집어내려고 해요. 비슷한 이런 얘기도 하고 또 지금 재판을 기소를 당해서 재판받고 있는 이규현 검사가 이 사람을 만나갖고 뭐 동부법원에서 만나고 또 뭐 여기 양재동 어디에서도 만나고 이런 이제 과정이 나오는데 뭐 이렇게 회유를 하는 이런 과정이 나오는데 그 검찰 조사위원회 그 과거사 조사위원회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한테 뭐 변호사를 소개시켜 주려고 한 게 있어요. 그러는데 이제 뭐 그러면서 이제 거기는 김용민이가 과거사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던 김용민이가 지금 이 사람이 민주당에 들어가 있는 좌파 그 국회의원이에요. 고영태를 변호하고 뭐 탁현민, 주진우, 김어준 이 인간들을 변호했던 지금 민주당의 국회의원으로 가 있는 이 인간이 자기는 그 과거사위원회에 위원으로 일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변호사로서 일을 못하지만은 언론에 호소를 하라고 언론인을 소개해주겠다 하면서 주진우를 소개를 해줬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윤중청 씨가 움직일 때 계속 자기 아들하고 같이 움직였어요. 아들이 운전하고 이렇게 가서 움직였다고 만나고 이렇게 했는데 주진우를 만났더니 주진우가 이제 뭐 그 김학의 씨 관련 이 사건을 캐려고 엄청 이제 윤중천 씨한테 아주 굉장히 잘했었나 봐요. 굉장히 친절하게 하고 뭐 목욕탕도 같이 가고 뭐 해외에 있을 때도 막 전화도 하고 뭐 아버님 해갖고 굉장히 이렇게 친근하게 그냥 밀접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기사가 나온 거 보고 윤중천 씨가 완전히 놀랬다고 자기가 했던 말하고 너무나 다르게 나와서 자기는 그 이후로 다시 언론인을 만나지 않는다고 이렇게 하는 게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그 김희겸이가 한동훈한테 그 술집 뭐 첼리스트가 간 그 술집 얘기가 나온 게 있었잖아요. 제가 그래서 저거 거짓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재판에서 본 얘기를 몇 분한테 이제 알려준 적이 있었어요.
뭐 그래서 뭐 이세창이란 인간이 나오고 조금 그래서 혹시나 했는데 뭐 과연 결국 밝혀진 것이 다 꾸민 얘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재판을 봤을 때도 주진우가 기사를 썼으면 그뭐 우파 성향을 가진 사람들도 그 기사가 아마 사실이라고 믿었을 거예요. 뭐 좌파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제가 그때도 보면서 야 진짜 좌파들은 뭐든지 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뭐 그런 뭐 박 대통령 탄핵 사건이나 아니면 주진우 그 윤중천 씨가 당했던 주진우가 나와서 완전히 자기한테 그 굉장히 친근하게 다가와서 인터뷰를 하고 김학의 씨 관련 뭐 성접대 뇌물 이런 걸 그렇게 묻고 나서는 완전히 자기가 말하지 않는 내용으로 기사가 나온 걸 보고 자기는 너무 충격을 받았고 더 이상 언론을 믿지도 않고 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고 야 좌파들이 저렇구나. 그래서 저는 확실히 김여김이가 말했던 그런 내용이 거짓일 거라고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른 뭐 재판 얘기들도 나중에 또 시간 되면 제가 말씀드릴 텐데 참 어처구니 없다는 그런 재판들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 있었던 우리 공화당 그 6.25 건으로 그 선고가 참 엉뚱하게 내려졌죠. 우리 그 김영시 동지가 다 얘기를 해줘서 아마 그 유튜브를 보셨으면 아실 텐데 저도 그때 느낀 것이 우리가 처음에 2016년도에 이렇게 탄핵 때 나왔던 그거 저거는 박근혜 대통령 스타일이 아닌데 저건 박 대통령 아닌데 저건 거짓인데 라고 했던 우리가 그 진실만 볼 수 있다면 우리가 좀 그 재판을 이제 재판 선고를 미뤄보면서 김영진 씨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우리가 처음에 그 집회에 나왔던 태극을 들었던 그런 정신만 살아있다면 우리가 뭐 당원들끼리 싸운다든가 아니면 조은진 대표에 대해서 뭐라고 한다든가 또 나가서 헛소리를 한다든가 이런 일은 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새삼 들더라고요. 정말 그 뜻만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격까지는 볼 필요가 없는 거죠. 뭐 이거저거 보고 비난하고 이런 게 아니고 정말 우리가 가졌던 그 숭고한 뜻 이것만 보고 가야 된다는 생각을 새삼스럽게 다시 했었어요. 정말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힘든 것도 있고 사람 사이의 관계 어려움도 있지만 우리가 가장 최고에 놓을 수 있는 것 진실, 정의 그 하나만 두고 본다면 약간의 그런 소음이라든가 문제라든가 이런 거는 우리가 그런 거 가지고 우리의 그 투쟁을 그만둘 수는 없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새삼스럽게 목요일날 그 김영시 동지가 하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깨달았습니다. 제가 또 말씀을 드렸지만은 뭐 서로가 하다 보면 뭐 싸우면서 힘들어지고 물론 뭐 저도 가능하면 그런 순간을 안 만들려고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견딜 수가 있었고 하다 보면은 또 뭐 좌파들하고 싸우고 이렇게 저렇게 싸우다 보면 벌금도 나오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자꾸 자질되고 누가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또 내가 해결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자꾸 힘이 드는데 그러나 우리가 처음에 가졌던 그 뜻 그걸 가지고 쭉 나간다면은 우리한테 일어나는 뭐 그런 문제들 동지들하고 다툼이라든가 싸워야 된다든가 이런저런 좌절 또 벌금 문제 물론 뭐 이건 경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문제죠. 하여튼 그래도 우리가 검사들한테 재판에서 굴복하면 안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은 우리가 이 어려움을 좀 이겨내는 데 도움이 되실까 하는 것을 새삼스럽게 좀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김희자 동지님이 올해도 또 달력을 만들어서 판다고 하는데 뭐 한 권씩 하나씩 이렇게 하면은 뭐 일도 많고 하니까 아마 세 달력을 세 개를 묶어서 하나로 주문을 이렇게 하나로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2만 원씩 해서 6만 원 세 개 6만 원 이렇게 하는데
아마도 뭐 그동안에 물가가 많이 올랐고 자재비랑 이런 것도 뭐 굉장히 많이 올랐고, 그리고 또 아마 화보를 더 좀 더 다르게 하는 것 같은지 작년에 했던 것보다 아마 15,000원 이렇게 했었나요? 이때보다 좀 가격이 좀 올랐어요. 근데 이제 작년에 이제 작년에 대선이 있어서 김희자 동지님이 아마 그 인쇄비까지 거의 뭐 동지님이 부담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동지들이 사서 내는 돈 전체를 조은진 대표님 그 대선 출마하는데 후원을 한 것 같습니다. 뭐 후원을 해도 그 후보자한테 낸 한도 금액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채운다면은 당에다 다 특별 당비로 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요번에도 뭐 가격이 어떻든 간에 사실 우리가 뭐 또 하고 싶어도 또 딱히 그런 걸 못 만들어서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나 뭐또 동지님께서 김희자 동지님께서 그림을 그리시고 또 칼렌더를 만들어서 팔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기 때문에 동지님들께서 뭐 거기에 대한 걱정은 하시지 마시고 달력을 구매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마침 이렇게 찢는 달력이 아니라 스프링이 되어 있는 거라 이렇게 뜯어내지 않고 보관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라 참 작년 달력이 저는 좋았었어요. 그전 달력은 찢어내야 되기 때문에 찢어내야지만 이렇게 넘겨서 뭐 걸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찢을 때마다 참 막 좀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작년 달력은 스프링으로 이렇게 넘길 수 있어서 좋다는 생각인데 뭐 올해 만들 때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김희자 동님께서 이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달력을 만들고 계시니까 동지들도 같이 협조를 해서 또 우리 공화당에 또 이렇게 멋진 아주 실력 있는 화가가 있어서 또 이렇게 멋진 달력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구매를 하셔서 좀 나눠주시고 또 보완을 하시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보고 좀 달력을 홍보를 해달라고 그러는데 유튜브를 하면 말씀드려야 되겠다 하고 나서 계속 또 못했어요. 근데 오늘은 지금은 또 시간이 좀 가기 전에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제 유튜브를 하면서 이런 거를 좀 말씀을 드리겠다 한 게 적어놓은 게 굉장히 많아요. 네. 그리고 또 제가 또 네, 토요일 날 최소원 씨 그 형 집행 정지 관련된 영상을 하나 올렸는데 뭐 이거를 참 우리가 이슈화를 만들질 못해서 최소원 씨한테 이렇게 도움이 되질 못해서 참 죄송하다는 생각입니다. 뭐 좌파들은 뭐 여전하죠. 그런데 참 이렇게 힘 있는 사람이 없고 이슈화를 만들질 못하고 이렇게 한 박 대통령 곁에서 이렇게 도와줬던 이 사람이 좀 이렇게 힘들어하는 상황이 된 것이 참 많이 안타깝고 제가 겨우 뭐 유튜브로 제가 탄원서 쓴 거를 올렸는데 뭐 일단은 검찰에서 불허를 했기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는 탄원서가 됐습니다. 근데 제가 그 24일 날도 보내면서 그러거나 말거나 뭐 그 최소원 씨 형 집행 정지 신청한 거 상관없이 라도 계속 보내야 되겠다 이런 오기가 좀 생겼어요. 다음에 또 최소원 씨가 형 집행 정지를 언제 할지 모르지만은 동지님들께서도 형 집행 정지를 위한 그 탄원서를 미리 써 놓으셨다가 최소원 씨가 탄원서를 낸다고 하면 일제히 한동훈한테로 좀 보내주는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뭐 최소원 씨가 형 집행 정지를 내면 뭐 4일, 5일, 6일 이렇게 바로 불허를 하더라고요. 2019년도에 박 대통령 같은 경우는 2주 걸렸어요. 네. 그리고 뭐 박 대통령 같은 경우에 뭐 그 위원회에서 박 대통령을 방문하고 이렇게 해서 결국 불허를 내렸는데 뭐 그 당시만 해도 박 대통령이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결국 불허를 했고 최소원 씨 상태도 굉장히 몸은 안 좋은 상태인데도 이것들이 뭘 기준으로 해서 불허를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어쨌든 우리가 다음에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형 집행 정지를 신청을 해서 형 집행 정지 신청한 것에 우리가 동참을 해서 한동훈한테 전부 다
편지를 보내주는 걸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또 우정찬 기자가 헌재 재판관 8명과 대한민국을 상대로 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됐다고 하는 손해배상 청구한 재판이 뭐 기각됐다고 난 거를 좀 아실 거예요. 근데 이제 우정찬 기자가 항소심은 혼자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래도 항소심에서 동참을 하고 싶은 사람은 우정찬 기자한테 문자로 알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뭐 당연히 동참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비록 우정찬 기자가 혼자 항소심을 하겠다고 했지만은 이거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공화당 당원 전부가 항소심에 참가하기를, 동참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정찬 기자의 이 헌재 재판관을 상대로 하는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고 해서 제가 페니마크에 나가서도 얘기하고 그랬는데, 댓글인가 어디서 또 우리 공화당원인지 누군지 모르지만 모르고 있었다고, 그거 몰라서 아쉽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생각하고 항소심에만이라도 우리 공화당도 다 동참을 해야 되고, 이게 정말 너무나 역사적인 사건인데 우정찬 기자 혼자 물론 할 수는 있겠지만 상징적인 의미로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전부 다 우정찬 기자한테 연락을 해서 다 같이 동참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정찬 기자한테 확인을 했습니다. 1심에서 했든 안 했든 상관없이 항소심에는 누구라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1심에서 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해도 항소심에 동참할 수 있으니까 전부 다 우정찬 기자한테 연락을 해서 항소심에 동참을 하겠다고 해주시면 좋겠어요. 우정찬 기자의 유튜브에서 설명을 다 했지만 1심 때는 제대로 싸워보질 못했다. 어쨌든 우정찬 기자나 479명의 국민들이 고소를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제대로 싸워보겠다. 헌법재판관도 불러내고 박 대통령을 변호했던 변호인도 불러내서 법정에서 싸워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항소심에서 제대로 싸워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재판이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판을 크게 벌려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원고도 굉장히 많고 이게 언론에도 나오는 이슈화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박 대통령 그 선고 재판에 제가 늦어서 그 기각이라는 거를 못 들었어요. 2017년도에 처음 재판이 열렸을 때는 지방에서도 오고 막 난리가 났는데 뭐 갈수록 사람도 없고, 기각도 뭐 장민아가 들어갔나? 그 딱 2사람만 들어갔는데 기자들이 한 6, 7명 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판을 크게 벌려놔서 항소심에서 싸워보면 굉장히 재미있겠죠. 어떤 재판관이 나올지 안 나오면 지는 거니까. 그래서 한번 판을 크게 키워보게 우리 공화당 당원들 동지들은 전부 다 우정찬 기자한테 연락을 해서 항소심에 동참하겠다 하시고, 우리 공화당 당원 아니신 분들도 전부 다 우정찬 기자한테 연락을 해서 이 항소심을 한번 또 박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우리가 보기를 바랍니다. 헌법재판관들이 절차를 잘못했다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이유들 가지고 이중환 변호사가 또 헌법재판관 9명, 여기는 9명이에요. 이 사람들을 고소한 게 있는데, 이거 항소심 되다가 이중환 변호사가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어요. 그래서 이 재판은 지금 진행되지 않고 있는데, 이중환 변호사 외 3명인데 이중환 변호사, 최명성 변호사, 그리고 최건서, 송재원이라는 분인데 이 2분은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 재판이 2022년 9월 15일 날짜로 재판이 열리게 돼 있는데 기일이 변경됐어요. 그 이유가 기피 신청을 한 거예요. 그럼 그 이후로 아직 뭐
재판이 열리지 않고 있는데 뭐 솔직히 말해서 이 재판을 그렇게 서두를 필요는 없죠. 결과가 너무나 뻔하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보면서 재판을 해도 괜찮다는 생각이에요. 네. 하여튼 뭐 이중환 변호사가 한 것도 그 특검이 진행했던 그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는 거 그런 거 가지고 문제를 삼았고, 다른 거는 이중환 변호사도 헌재에서 재판했을 때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다는 그 점을 짚었는데 우정찬 기자가 얘기했던 그런 거랑 좀 비슷한 게 있어요. 하여튼 그래서 저는 많은 사람들이 항소심에서도 재판에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 지난번 수요일인가 가서 판결문을 제가 법원에 가서 이거를 받아 가지고 왔어요. 내용은 뭐 간단해요. 네, 우정찬 기자하고 우정찬 기자가 윤창중 방송에 나가서 그 내용을 다 읽어줬는데 뭐 내용은 굉장히 간단하더라고요. 굉장히 두꺼워갖고 제가 이거 뭐 판결문 엄청 긴가 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굉장히 간단했어요. 쭉 판결 이제 쭉 얘기를 하고 요 앞에 대한민국 그 피고인들 쭉 얘기를 했어요. 대한민국, 그 다음에 이정미, 김희수, 이진성, 김창중,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주문 원고들의 피고인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청구 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이거는 뭐 오정찬 기자가 이 헌법재판관 8명을 고소한 건, 대한민국과 헌법재판관 8명을 상대로 해서 고소한 그 건이에요. 청구 취지, 피고인들은 연대하여 원고 오정찬에게 100만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30만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렇게 청구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한 청구에 대해서 기각을 한 거죠. 네, 그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그 이유입니다. 이유. 네. 헌법재판소는 2016년 헌나 1 대통령 박근혜 탄핵 사건 청구인 국회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에서 2017년 3월 10일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이하 탄핵사건 및 이 사건 결정이라고 한다. 피고 이정미, 피고 김희수, 피고 이진성, 피고 김창종, 피고 안창호, 피고 강일원, 피고 서기석, 피고 조용호는 탄핵사건을 심리하고 이 사건 결정을 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다. 이하 피고 재판관들이라고 한다. 이 사건 결정과 관련하여 소추위원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소추 의결서 정본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여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 심판을 청구하였고, 국회에서 탄핵을 해달라는 의결을 통과를 시켰죠. 그래서 소추 의결서 정본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여 피청구인에 대한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청구하였고, 헌법재판소는 3회 변론 준비 기일과 17회 변론 기일을 진행하면서 조사 한 번 없이 검찰에서 특검에서 준 자료를 가지고 헌재에서 재판을 한 것이 불법이라는 거죠. 17회의 변론 기일을 진행하면서 당사자 쌍방의 변론을 듣고 증거 조사를 실시하는 등 청구인이 제출한 갑 제1호 증부터 제174호 증까지 피청구인이 제출한 을 1호 증부터 제60호 증까지 서증 및 채택된 서증에 대한 증거 조사를 실시하였고, 쌍방이 신청한 증인 3명 120일 동안 걸려서 해야 될 재판을 단 90일 안에 끝내버린 거죠. 쌍방이 신청한 증인 3명, 청구인이 신청한 증인 9명, 피청구인이 신청한 증인 14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하였으며 그 외에도 다수의 사실 조회 결과를 회신받았다. 의 절차를 거친 끝에
2017년 3월 10일 이 사건 결정을 선고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네. 원고들의 주장. 피고 재판관들은 다음과 같은 불법 행위를 하였다. 우정찬 기자와 저희 같은 국민들이 479명이 주장하는 겁니다. 피고 재판관들은 다음과 같은 불법 행위를 하였다. 1. 탄핵소추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려면 권성동 강일원이가 이 내용이 겹치니까 이걸 줄여서 오라 이렇게 했던 거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죠. 그래서 탄핵소추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려면 헌법 제65제 이하여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헌법재판소는 국회 탄핵소추 의결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소추 사유를 판단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음에도 탄핵사건 심리 도중 2회에 걸쳐 탄핵소추를 수정, 변경하여 헌법에 정해진 절차를 위반하였다. 이렇게 해서 권성동이한테 이거 줄여서 오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나머지 5건으로 줄여 오라고 하는데 나중에 4건으로 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정찬 기자가 법정에서 여기에 대한 근거를 달라고 하니까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근거로 5개로 줄이고 4개로 줄였는지 그 근거를 달라고 하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없다는 거예요. 없이 했다는 거예요. 2. 헌법재판소법 제51조는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박 대통령 재판 형사재판이 되고 있어서 2021년 14일 날 대법원 파기환송심 재판으로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는 재판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었지만 박 대통령 우정찬 기자가 탄핵 대부분에 올라가고 나서 그간에 이제 고등법원에서 재판한 거 가지고 이제 다시 헌재 재판관을 상대로 이 재판은 좀 진행되고 있었죠. 헌법재판소법 제51조는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2조는 재판부는 결정으로 다른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에 심판에 필요한 사실을 조회하거나 기록의 송부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도 단서에서 재판 소추 또는 범죄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피고 재판관들은 탄핵사건 심리 당시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재판 진행 중이었음에도 심판 절차를 중지하지 않았고 검찰에서 수사 기록을 요청하여 위 각법 조항을 위반하였다. 이것이 헌재 재판관들이 이렇게 위반을 한 거죠. 또한 피고 재판관들은 심판기간 및 회피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38조 제24조를 위반하였다. 3. 피청구인에 대한 형사 판결에서 무죄로 확정된 부분이 사실관계로 기재되어 있는 등 이 사건 결정문에 오류가 있다. 헌재가 박 대통령 유죄가 있다고 했던 그 판결은 형사재판에서 다 무죄가 된 거죠. 다시 3. 피청구인에 대한 형사 판결에서 무죄로 확정된 부분이 사실관계로 기재되어 있는 등 이 사건 결정문에 오류가 있다. 피고 재판관들의 위와 같은 불법 행위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국민의 원고들은 큰 정신적 충격을 입었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은 공무원인 피고 재판관들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와 관련하여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원고 오정창에게 위자료 100만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위자료 각 3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재판관들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대한민국과 함께 원고들에게 각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3판단.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직무행위로 인하여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되려면 당해 재판관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결정하였다거나 목적? 박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게 목적 아니었나요?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국민들이 이거 납득할 수 있어요? 위법이죠.
재판관들이 무슨 법을 했어요? 지난번에 좌파들도 그랬잖아요. 여론으로 재판, 헌법재판소는 여론을 하고 있다고 좌파들도 인정했잖아요. 제가 쇼트를 올렸죠. 네.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결정하였다든가, 이것은 항소심에 가서 다퉈볼 사항이죠. 네. 법이 재판관의 직무 수행상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하는 등 당연히 위반을 했죠. 항소심에서 다퉈볼 수 있습니다. 120일 동안 재판을 해야 될 것을 90일 동안에 한 것도 법을 위반한 거죠. 네. 그리고 조사를 해야 되는데 조사도 안 했죠. 네. 재판관의 직무수행상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하는 등 재판관이 그에게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게 이를 진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사실을 보면 이렇게 되겠지만, 대법원 2003 7월 11일 선고 99-2428 판결 등 참조. 앞으로 따져봐야 되겠죠.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의 경우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러니까 증거가 부족하다는 거죠. 네. 피고 재판관들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탄핵 사건을 심리하고 이 사건 결정문을 작성하였다든가 법이 재판관의 직무수행상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항소심에서 다투보면 잘 알겠지요. 네. 또한 원고들은 피고 재판관들이 법령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탄핵사건 심리 및 이 사건 결정 과정에서의 법령 위반 행위가 탄핵사건의 당사자인 피청구인이 아닌 원고들에 대한 불법 행위를 구성한다든가 원고들이 그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여기 조금 좀 불안하기는 한데 어쨌든 원고들이 그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우리가 3년 동안 5년 동안 태극이 들면서 당한 고통은 어떡하고 돌아가신 분들의 이런 거는 어떡하고 참 기가 막히죠. 우리 손해를 어떻게 입증할까요? 우리 금전적인 손해를 다 청구를 할까요? 원고들이 그로 인하여 다시 그 위로 가서 탄핵사건 심리 및 이 사건 결정 과정에서 법령 위반 행위가 탄핵사건 당사자인 피청구인이 아닌 원고들에 대한 불법 행위를 구성한다든가 우리가 뽑은 대통령을 이렇게 쫓아내고 탄핵이 부당하다고 해서 나가서 소리 지르던 그 5년 동안 우리가 잃었던 금전적인, 시간적인, 정신적인 이런 손해는 어떡하고요? 원고들에 대한 불법 행위를 구성한다든가 원고들이 그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손해 무지막지하죠. 앞으로 우리가 항소심에서 필요하다면 우리가 얼마나 어떤 금액을 우리가 이 집회를 다니면서 우리가 얼마나 큰 금전적인 손해를 입었는지 우리가 썼는지 이거를 제출할 수도 있다고 봐야죠.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음을 기각한다. 판사 경정원, 경시도 있어요. 경정원. 이렇게 해놨습니다. 판결문은 굉장히 간단하고 뒤에는 479명 다 그 이름들이 주소하고 그래서 항소심을 같이 하자고 하는 말씀을 꼭 드려야 되겠고 또 김희자 동지가 또 만들려고 하는 달력 이 두 건을 특별히 또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더 이상 시간을 끌지 않고 또 유튜브를 좀 남겨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오늘도 마찬가지로 지금도 마찬가지로 유튜브를 하려고 생각을 뭐 내일 하지 계속 미루고 있다가 안 되겠다 그냥 이거라도 빨리 해야 되겠다 하고 있다가 또 톡방을 열었더니 또 계속 좀 읽어야 될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거기에 대한 또 보고 읽고 하다 보니까 또 시간이 걸려서 이거 또 내일로 미룰까 하다가 그러지 말고 그냥 어떻게든 좀 짧게라도 아니면 좀 뭐 버벅대더라도
빨리 해서 동지들한테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하고 늦게라도 또 영상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네, 일요일 아침에 또 서울 경기 지역에 있는 당원 교육이 있습니다. 거기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